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김예현이라고 합니다. 잠시 제가 그 유튜브 세팅을 하는 동안 잠깐 시간을 끌려고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덕혜동물의료센터에서 원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릴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종양 항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는데, 사실 저는 보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를.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로 저는 근데 사실 심장을 전공을 했어요. 심장을 박사를 받았고, 뭐 여러 컨퍼런스를 많이 이제 했고, 실제로도 이제 심장 쪽 활동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종양을 강의를 하지? 일단은 저희 나라에서도 일단은 심장을 주로 했지만 내과에 대한 전공이 있고요. 사실 종양에 대한 거는 꾸준하게 예전부터 조금씩 연구를 해온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양 관련해서 또 제가 하나의 업적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 남긴 것도 있어서 같이 말씀도 드릴 겸. 그래서 제가 사실 종양을 연구하게 된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 보시면 저 14년이에요. 한 10년? 9년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저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거든요. 저는 이제 수의사고,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은 한의대에 가려고 했지만 수능이 안 돼서 수의대를 간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한의사가 되게 좀 약간 높았어요. 서울대, 의대, 막 경희대, 한의대 이랬거든요. 그래서 못 모르고 경희대, 한의대 가고 싶다. 아빠랑 같이 가업을 잇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지금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해서 한의대를 가려고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수의대를 좀 하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수의대가 왔고, 지금으로 보면 정말 수의대에 온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은 홍경천이라는 그 약재를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약간 데리고 온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박사 논문이기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항암 효과가 있네라는 거를 처음 이제 연구하셨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시작을 하셨거든요. 저는 동물 쪽 파트를 제가 이제 할 수 있고, 실험적인 것들 아무래도 한의사보다는 수의사가 그런 실험 쪽으로 너무나 잘 메리트가 있어서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요거를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거죠. 상세 페이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안타레스에 관련해서 되게 문의가 많더라고요, 저한테. 그 내용들이 이제 연구 결과이고, 실제로 요게 사람한테 쓴 거예요. 여기 내용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한 분이 담도암 말기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가족분들이 아버지 친구분인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항상 한약 찾거든요. 뭐 양약으로 안 되면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연구한 게 있고 논문을 쓴 게 있는데 한번 뭐 급여를 어머님한테 먹여 보시겠느냐라고 해서 그 아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먹였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한약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해서 처음에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간이 안 좋아서 황달이 걸리셨어요. 술을 하도 많이 먹고 타이레놀을 먹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 TBI 4.0 막 이래요. 근데 아버지한테 죽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의사들이 한약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인데요? 이랬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얼마나 드세요? 그래서 그거 일주일에 한 4-5번 먹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주량은 한 소주 5병 정도 먹습니다.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 먹는데 아버지 술 진짜 잘 드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막 이러면서 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약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의사들한테 많이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치의분도 먹이지 말아라고 얘기했고, 가족분들도 의사가 먹이지 말라는데 왜 먹이려고 해라 해서 싸웠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먹이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는 토탈 빌리빈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수의학 내과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이거 조금 제가 신경을 써서 했는데, 토탈 빌리빈 수치가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막 두세 자리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그 약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거를. 근데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 못하는데 수술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문에 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제가 아버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서 우리 연구를 좀 해봐요.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게 2014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박사를 2015년인가 받았어요. 15년, 16년인가 더 기억이 하도 안 오래돼가지고 네, 그때쯤 박사를 받았거든요. 수의학 그래서 이걸 이제 병행 연구하고 심리학적 연구하고 그러면서 종양에 대한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종양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마침 기회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네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이제 종양에 대한 얘기니까요. 종양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되게 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심장 쪽 강의를 정말 많이 해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수의사분들을 만나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일 어렵고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제일 싫어합니다. 학교 때도 병인론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종양이 생기고 종양이란 게 도대체 뭐지? 임상의들은 소위 말하는 원장님들은 치료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심장 강의를 나가면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요? 그래서 약 못 써요? 어떻게 진단해요가 가장 많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학이다 보니까 약간 기계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늦게 발견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캐치하거나 대부분에 보이는 게 식욕저하, 기력저하 그런 부분이에요. 뭐 한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진료를 보는데 한 코커스파니엘 보호자분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코커스파니엘 보호자분이 진료를 보러 왔어요. 선생님 얘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제일 싫어하는 그 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내과 교과서를 딱 피는 순간 CC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의 모든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 식욕저하예요. 그럼 그때부터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밥을 안 먹을까? 야, 너 왜 밥을 안 먹니? 속이 좀 불편하니? 아니면 뭐 밥맛이 없니? 물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 먹어요? 물어봤대요. 얘가 밥을 요만큼 남겼어요. 네? 남겼다고요? 좀 당황하면서 밥을 먹긴 먹었네요. 네, 밥을 원래 이렇게 남길 애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 얘기를 저도 이제 수의사들 강의할 때 종양 강의 했을 때 얘기했거든요. 똑같이. 네.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왜 병원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밥을 잘 먹는 건데 우리 기준 잘 먹는 건데 보호자분이 보기에는 남긴 거예요. 요만큼 남겼다고 왔어. 보호자 걱정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들 어쨌든 오셨으니까 원인을 찾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식욕이 저하되는 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검사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비장이 터졌어요. 종양으로. 진짜 응급하게 바로 수술 들어갔고 그 비장 뗐어요. 결국 헤만지오사르코마가 나왔는데 전 이걸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조금의 변화를 제가 저희 수의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직원들 강의할 때 괜찮겠지가 최악이에요.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뭔가 있을 거야.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치료할 때도 약을 쓸 때도 처방을 할 때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야, 야 다시 찾아봐. 이런 개념이에요. 확실한 마음이 드는 순간까지는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만약에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약 처방해드리고 갈게요 라고 하면 걔는 다음날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사소한 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자분께서 잘 지켜보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수의사와 보호자와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잠깐 종양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집에서 보실 때 말을 못하니까 그 사소한 변화를 우리가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종양은 더해요. 이따가 이제 뭐 스테이징, 단계 이런 거 나오긴 하겠지만 종양은 말기가 되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잠깐 지금 이 서두에서 말씀드리면 종양을 그레이딩, 그러니까 단계를 나눌 때 일단 첫 번째는 그 장기에 종양이 생긴 걸 1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곳에 전달이 된 걸 2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전이가 된 것을 3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먼 곳에 전이가 됐는데 기능이 떨어진 걸 4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겠네. 속이 좀 거부룩하지 갔는데 위암 말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드라마를 보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가 말기예요. 겉으로는 아무 티가 안 나요. 결국 왜 그럴까요? 이따 나오거든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양이 그만큼 무섭고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병원을 가서 건강검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찾아내느냐? 우리 강아지처럼 신부전이요, 뭐 간이 안 좋네요,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건강검진의 목적은 종양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CT, MRI가 꼭 필요하고 혈액검사상에서 나오겠지만 혈액검사상에서 변화로 종양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뭐 잠깐 심장 얘기 들어드리면 심장에서 사람의 단계가 좀 다릅니다. 사람은 C 단계가 되게 빨라요. 손발이 저려요. 가슴이 좀 답답해요. 숨 쉴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가 C 단계예요. 심장병 많은 분들이 관리하고 실제로 사망률 1위 질병이니까. 근데 강아지 C 단계 뭐예요? 폐부종이에요. 증상 생기면 왜? 모르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단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B2C는 똑같지만 B2가 3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뇨제가 B2부터 들어가요. 이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찾는 병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폐부종이 생기기 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종양이에요. 종양도 그래요. 단계적으로 모르니까, 뭔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종양은 더욱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커스파니엘도 증상이 나타난 건데 보호자가 조금 남겼네, 내일 볼까? 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났던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문제는.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풀검사를 다 할까요? 막 50만 원 정도 드는 돈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느 정도를 보면서 필요한 걸 찾아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해보고, 어떤 걸 체크해보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재미없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원리를 알아야 얘가 그래서 말기구나, 그래서 몰랐구나. 되게 종양으로 아기를 보내보니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2달 만에 이게 말이 돼? 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은 한두 달이 아니에요. 하루 몇 시간 만에거든요.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리를 조금 아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얘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사실 보호자분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2번째 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 강의 1번 했고요. 사실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은 정말 없어서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나 수의사분들 상대로 해서 제가 어떤 난이도로 조절을 해야 될까, 어디까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또 보호자분께서는 치료를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치료 방법, 어떤 항암제를 쓴다, 이 항암제가 어디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건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이제 관리, 그 다음에 원리가 이래서 보통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1강은 이런 거고요. 2강은 아마 시간표가 나가셨을 텐데 케이스 위주로, 실제로 제가 진료본 케이스 위주로 나와서 배경이 되게 달라요. 요거는 배경이 하얀색이죠. 네, 뒤로 내보시면 까만색입니다. 이게 인쇄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인쇄를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이제 영상을 보려면 배경이 까매야지만 영상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은 총 큰 틀로 2가지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종양에 대한 정의와 특징,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치료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일 거고요. 재미는 없지만 최대한 재밌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번째 강의가 더 재밌어요. 저도 강의를 해보면 되게 집중력이 다르세요. 저런 질병이 있어? 막 이런 느낌. 네. 자, 그럼 암은 소위 말하는 종양암 얼마나 생기느냐? 강아지, 고양이 4마리 중에 1마리는 암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실제로 사망률이 대형견 1위, 고양이 1위, 소형견 3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소형견 3위인데 그럼 1, 2위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1위가 심장이고요. 2위가 신장입니다. 심장, 신장, 종양이고요. 고양이는 제일 높고 대형견은 종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800만 마리가 암으로 발생하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도 이제 암에 대한 정보가 제일 어려운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올 시기가 되고 노령성 질병, 암이 많이 이제 발생되는 시기가 됐죠. 자, 그럼 종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종양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고 메스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볼 수도 있어요. 얘가 뭐가 덩어리가 노듈이 있네요. 메스가 있네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표현하는 익숙한 말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념을 해보면 종괴, 소위 말하는 메스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뭐가 보여요? 뭔지 모르잖아요. 얘가 종양일 수도 있고요. 세포의 증식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염증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혈액이 있는 혈괴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요. 근데 수의사분들 동물병원에서의 진단의 대부분은 영상에 의존을 합니다. 초음파. 제가 그 찰리라는 아이를 진료를 봤을 때 간에 조그마한 종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FNA를 해봅시다. 혹시 뭐 다 알죠? 제가 모르면 바로 손 들어주세요. 좀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FNA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했더니만 HCC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검사를 해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다시 봤더니 요만했던 게 간엽 하나로 다 먹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모든 간으로 다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애가 정말 안 좋아지고 사망했어요. 딱 1달 반 걸렸어요. 사망한 데까지. 자, 이게 문제는 종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그냥 그 상태예요. 염증일 수도 있고요. 그냥 모르는 상태예요. 빠른 종양은 이렇습니다. 정말 빠른 종양. 이따가 제가 케이스에 나오는데 느린 종양도 있고 빠른 종양도 있고요. 각각 세포에 따른 특성이 너무 달라요. 종양이 너무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예측할 수가 없고 잘 모르고 어떻게 튈지 몰라서. 항암제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래서 이땐 종괴라는 거는 그냥 큰 덩어리입니다. 종괴가 있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뭐지? 뭔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종양이 있어요. 암과 종양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암은 악성만 뜻해요. 종양 중에서 악성만 뜻합니다. 신생물, 종양 같은 말인데요. 신생물은 병리학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고 그냥 뭔가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증식을 하는 덩어리가 있다. 정상 세포는 아니지만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과증식 많이 커졌어요. 뭐 간혹 이제 어떤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잇몸이 막 이렇게 커져요. 진지발 하이퍼플라시아라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데 약을 먹으면 잇몸이 막 두꺼워져요. 그럼 종양이냐? 아니에요. 걔는 그냥 잇몸이 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줘. 끝. 왜냐하면 밥을 잘 못 먹으니까. 근데 종양은 비정상적인 세포예요. 얘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세포가 종양이고 그 중에서 악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악성. 그런 차이가 종괴랑 종양의 개념 차이인 거죠. 그러면 양성과 악성의 차이는 뭔데요? 여기 있습니다. 양성은 좀 착해요. 그래도. 착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전이가 없고요.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표적인 양성, 지방종, 그리고 피부에 뭐 나는 이 피부에 뭐가 종양이 많이 났어요. 피지선종.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거 그냥 내두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레이저로 뒤지셔도 되고 얼려서 떼셔도 되고 뭐 너무 많으면 맞춰서 자르셔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양성. 그래서 성장도 느리고 전이도 없고 다른 쪽으로 가지도 않고 피막이라는 걸로 약간 쌓여져 있어서 수술할 때 그냥 이렇게 똑 잘 떨어져요. 그리고 거의 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뇌종양,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는 그냥 얘가 덩어리가 누르니까 누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프고 누르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성. 근데 악성은 진짜 나쁜 애예요. 엄청 빠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빠르고 주변으로 막 침식해서 녹여요. 염증을 항상 동반하거든요. 종양은 주변에 항상 염증을 동반합니다. 염증이라는 개념을 잠깐 보시면 여러 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염증은 5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발열, 통증, 붓고, 빨갛고, 기능을 잃고 이렇게 5개의 특징이 있는데 염증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염증이 생겼네요. 그럼 항생제 먹으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완전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고 염증은 말 그대로 염증이에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세균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은
항생제 쓴 게 맞아요. 원인이 세균이니까. 근데 염증, 우리가 발목을 삐면 염증 생겨요. 팅팅 붓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염이 아닌 비감염성 염증, 종양이 생기면 걔를 눌러요. 옆으로 계속. 그리고 침윤을 하니까 얘가 손상이 되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골이 녹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손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어느 정도 확 심해지기 전까지는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가 8배 정도의 통증을 참습니다. 그럴 때면 티가 정말 안 나요. 슬개골 수술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슬개골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걸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도 뼈를 일부 깎아내고 거기에 이식을 해고 뼈 이렇게 돌려서 다시 꼬매줬는데 다음 날 막 걸어 다녀요. 잘 참아요. 그리고 진통제도 사람은 바로 그러면 펜타닐 붙이고 마약성 진통제 몰핀 쓰거든요. 크게 뭐 그냥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 쓰고 가바펜틴 같은 일반적 신경성 진통제 쓰지만 금방 괜찮아져요. 보호자분들이 모르시고도 또 그래서 막 걷다가 다시 막 해가 와요. 십자인대 끊어지고 막 오고. 결국에는 통증을 참으니까 더 몰라요. 또 전이 여부는 이제 엄청 심하죠. 먼 곳까지 가까운 림프절뿐만 아니라 먼 곳. 그 다음에 혈류를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저기 다리에 있지만 폐에 전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전이가 빠르고. 경계가 별로 불분명해서 어디까지가 종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 파트에 나오겠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종양의 종류,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종양은 어떤 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절제의 범위가 달립니다. 그 종양을 중심으로 3cm, 5cm를 뗍니다. 우리 3cm, 5cm는 이만큼이지만 강아지 3cm, 5cm는 죄송해요. 원형이에요? 그러면 3cm 떼면 6cm가 되겠죠? 종양이 이만하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떼야 돼요. 자, 그리고 단계 절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절제가 있는데 피부에 났어요. 1단계 절제는 피부까지 떼면 돼요. 2단계 절제는 피부 밑에까지 떼야 돼요. 근육. 3단계 절제는 뼈까지 해야 돼요. 그런 종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수술의 기법이고 그래서 피부에 종양이 생겼는데 팔을 잘라야 되는 종양도 있어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나쁜 애죠.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5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으면 졸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술도 하고요.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난소암 걸리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얼마 5년 됐거든요. 얼마 전에 되게 초기에 발견하셨어요. 다행히로 이제 막 딴 큰 항암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재발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씨딩이라는 걸 합니다. 씨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씨를 뿌리다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막 뿌려요. 자기 새끼들 막 뿌려서 어디론가 가요. 근데 어딘지 몰라. 그리고 얘는 왕이니까 내가 왕이야 이러고 딱 잡아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뿌린 씨앗들이야. 근데 저희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쏙 잘라내면 그 왕이 사라지니까 밑에 있는 왕자들이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확 자라나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엄청 빠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크게. 종양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재발이 상당히 높습니다. 악액질, 살이 쪽 빠지고요. 흡수가 되지 않아요. 전신 증상 유발하고 전이 최악이죠. 그러니까 악성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사람에서 악성. 항암제 잠깐 설명드리면 치료? 일단 지금 설명드릴게요. 항생제를 예를 드릴게요. 항생제가 저희들이 이제 간혹 보호자분께서 이런 항생제를 뭐 3세대 항생제를 좀 추가하고 얘가 어떤 세포 검사 세균 검사를 했는데 이런 항생제가 지금 드는데 내성 생길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추가할게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자분께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약이니까 있지만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신장이 안 좋으면 용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쓰는 간격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항생제가 3%의 부작용이 있다. 그죠? 자, 반대로 항암제가 3%의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효과가 3%고요. 하나는 부작용이 3%예요. 항생제 부작용 3%는 절대 쓸 수 없는 약물이에요. 3%나 된다고? 0.003%도 아니고 항생제는 이런 항생제는 절대 못 써요. 대표적으로 3%는 안 되지만 한 1% 이내지만 아미카신이라는 되게 오래된 항생제가 있고 저희가 그 방광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성이 진짜 강한 세균이 나타나면 꼭 그 항생제 감성 테스트를 보내면 아미카신 꼭 있어요. 되게 많이 효과 있다고. 근데 안 써요. 쓰면 신장이 정말 크게 손상되거든요. 많이 정말 안 써요. 어느 정도로 쓰냐면 이거를 섞어서 귀에다 조금 넣고 피부하는 정도로밖에 안 써요. 그런 항생제 3%의
부작용 절대 못 쓰는 항생제입니다. 반면에 항암제 3% 효과 너무 좋은 항암제예요. 97%의 부작용, 3%의 효과 항암제 너무 좋은 항암제예요. 이런 항암제는 없어요. 즉 항암 효과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그것이 자라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고 그런 빨리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암은 그래서 예방하거나 미리 알아내거나 할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죠. 암이 정말 나쁘네요. 자, 그럼 성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종양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말이 너무 많은데? 큰일이네. 제가 사실 원래 3시간을 강의를 해달라고 처음에 예약을 받았어요. 근데 마케팅 하시는 분이 실수로 4시간으로 올렸대요. 그래서 네, 그럼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미 다 마감이 됐대요. 하루 만에. 그리고 내가 그렇군요. 어떡하지? 아니 뭐 1시간 뭐 Q&A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3시간은 그냥 Q&A 할게요라고 말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네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김성수 원장님 저랑 친한 분이 강의를 했는데 2시간 오버했대요. 저 강의 오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근데 이게 그 원장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과 보호자분들 강의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게 보호자분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해를 잘 하셔야 그 다음에 스텝이랑을 같이 나아갈 수가 있어서 최대한 예도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고 말이 많은 편이고 말이 좀 빠른 편이라서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양의 성장입니다. 성장은 이런 4가지의 성장을 신생물은 그 병력적 문제로 얘기해드렸죠. 신생물이 되는 데까지의 과정이에요. 먼저 유전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암의 원인이 결국 유전자의 변형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유전자의 변형이 생기는 건데 유전자의 변형이 생기면은 세포가 혹시 죄송해요. 그거 있나요? 레이저 있나요? 없는 걸로. 네, 세포가 변이가 생겨요. 그리고서는 막 증가해요. 하이퍼플라지아 막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증식을 해요. 뭐 하나 증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성. 이제 조금 이상한 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세포 하나가 이상하고 그리고 그 이상한 세포가 많아졌고 그 이상한 세포 중에서 진짜 이상한 애가 생기고 그 이상한 애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건데요. 이거 만들어도 오래 걸렸어요. 자, 여기 색깔 하나 이상하죠? 얘가 이상한 애가 된 거예요. 모르죠. 그냥 정상적인 세포가 있으니까. 이 이상한 애가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어. 좀 이상하게 됐으면. 그래서 원래 이런 세포들을 죽이는 유전자들이 많아요, 몸에. 뭐 그런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고 걔가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막 정상인 것처럼 막 자라나요. 하이퍼플라시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형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종양의 정단계이기도 한 거예요. 자라났어요. 하지만 종양은 아닙니다. 세포는 정상이니까요. 유전적으로 이상인 것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러면서 얘가 생겨요. 이상한 애가. 이상한 애가 생기면서 똑같이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애가. 여기서부터 종양이 나오는 거예요. 커졌다. 이 타이밍에 저희가 FNA를 하든 조직 검사를 하든 안 나와요. 종양이라고. 그냥 하이퍼플라시아라고 나오고 과증식, 이상증식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보호자분은 안심합니다. 오케이,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얘가 남아있으면 잘라내는데 얘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니까 너무 찾기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과정입니다. 증식을 합니다. 이런 애가 너무너무 증식을 해요. 막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기저막이라는 걸 침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음에 그림이 있으니까 좀 더 그림 보면 설명드릴 거예요. 침식을 한다는 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기저막은 우리 몸의 방패예요. 되게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조용하신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즐겼는데 동안이세요 이런 말 듣는 거 즐겼는데 반응이 없어서 좀 쑥스럽네요. 네. 왜 그러냐? 이게 왜 했냐면 어렸을 때 되게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피부에 양보하면 다 쓸모없어요. 먹어야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기저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저막을 위에서부터 투과를 못해요. 즉 화장품 쓰시잖아요. 쓰시지만 결국 그거는 이 안쪽까지 투과를 못해요. 딱 기저막에서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어막이에요. 근데 상처가 나면 투과가 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그 기저막을 투과를 못하니까 제일 좋은 건 먹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는 게 피부에 좋고요. 피부에 좋은 영양소 많이 먹는 게 피부에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기저막이 근데 뚫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암세포에 의해서 방어막이 뚫렸어요. 방어막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암세포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영양분을 갖고 오는 혈관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 암세포의 유전자 변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막 끌어와요. 쫙. 그래서 저희가 CT를 딱 찍잖아요. 그럼 종양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혈관으로 거기까지 가느냐, 얘를 먹여 살릴 혈관이 있느냐를 찾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조형을 했을 때 혈관이 간다? 그러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혈관을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올려야 되는구나. 자, 아까 그 상태죠? 증식됐어요. 증식됐는데 아직까지 멤브레인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뚫기 시작했어요. 뚫었죠? 뚫어서 와서 이 혈관이었는데 얘가 끌어와서 얘를 먹여 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혈관에서 시링이라는 걸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씨앗 뿌리는 게 혈관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서 간 거예요. 얘는 혈관에 부착이 돼요. 혈관 안에서도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서도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모르는 거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럼 어떤 걸로 인해서 변이가 되냐? 이런 6가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6개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을 쓴다? 이 6개를 억제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억제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혈관을 한다거나 유전자를 변이한다거나 또는 세포가 증식하는 원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자, 그러면 어떤 유전자냐? 이런 변이 내용들이 있어요. 자급자족, 성장신호 자급자족이 뭐냐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의 세포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야, 너 잘 커. 이제 그만 거기까지. 너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저 가서 이제 그게 뭐 사멸하거나 새로운 세포로 바꾸자. 이런 조절한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라스진이라는 유전자에. 그래서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일단 딱 멈춰야 되는 유전자가 또 있거든요. 너무 많이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TGF-베타인데요. 이 TGF-베타를 거부해요. 야, 너 빨리 커가. 계속 커가. 근데 다 컸을 때 이제 그만 커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난 계속 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커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증식을 해요. 세포가 커가는 거 이외에도 계속 만들어내고 커져가는 거예요. 텔로머라이즈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유전자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 이런 유전자 형태로 돼 있잖아요. 나선 형태. 끝에 텔로머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 텔로머라이즈는 뭐냐면 그 유전자를 계속 복제해요. 뭐 A, T, G 뭐 이런 유전자 C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서 유전자 사슬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얘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 짧아져요. 그리고 짧아서 나이가 수명이 다 되면 얘가 이제 죽이는 과정을 가는 건데 걔가 돌연변이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죽었으면 이제 얘가 너 이제 죽어야 돼 라고 와서 이런 종양 유전자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난 불멸이야. 나는 네가 날 죽이려고 해서 난 안 죽어. 계속 하는 거죠. 그러고서 혈관 내피해서 영양분 계속 받아내고 거기다가 카델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그런 끈적끈적한 그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카델이라는 건데 얘가 약해져요. 그럼 쉽게 말하면 같이 그룹적으로 우리들은 똑같은 애니까 어디 가지마 하는데 얘는 저게 없어지니까 끊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NA라는 걸 하면 정상세포는 빨려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FNA를 했을 때 주사기로 빨려 나올 정도의 세포가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뭔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매우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종양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쉽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전이가 잘 되는 거예요. 6개의 유전자의 특성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원리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커져가고 뭐 이렇게 멀리 보내고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원인입니다. 슬슬 지겨워지셨죠?
왜냐하면 그래 다행이네. 좀 전에 이제 보면 보호자분께서 막 이러고 계시다가 좀 참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어려운가 아니면 재미가 없으신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종양의 원인인데요. 원인은 이게 유전적 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특이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가 비글이에요. 비글 되게 좋아하거든요. 길렀는데요.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했었죠. 근데 비글이 좋습니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눈치를 엄청 보지 무슨 사람 같아요. 제가 사료 주머니를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그 테이블을 쳐가지고요.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먹어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이 대단한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애가 골든 리트리버인데요. 골든 리트리버가 생각보다 유전으로 인한 종양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종 이제 4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이제 림프종에 좀 취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적으로 나온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 이런 종이 있고요. 물론 연구적으로 더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아직은 동물 쪽에서 어느 종에 조금 이런 유전자가 많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덜 있어서 사람은 그냥 사람 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되지만 강아지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인 경우도 많아요.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근데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종양의 원인들 담배 피지 마세요. 술 하지 마세요. 뭐 태워 먹는 거 안 좋아요. 이런 뭐 천장의 성면 같은 거 안 좋아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강아지 담배 피나요? 아니잖아요. 가끔 강아지 이렇게 안으면 담배 냄새, 쩔은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간접 흡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안 좋지만 저희 모르겠어요. 가족분들이 담배를 진짜 많이 피거든요. 저는 담배를 못 피는데 근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안 걸리시더라고요. 뭐 다행히 싫은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술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술 담배 엄청 하세요. 말도 안 되게 하세요. 다행히 매년 검사하면 종양은 안 나와서 다행이다. 오히려 유전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병원에 가서 암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족분들 중에 암 걸리신 분 있나요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어느 암이신가요? 왜냐면 그게 유전적으로 되니까요. 이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네, 뭐 100%는 뭐 피하겠죠. 물리적인 것, 방사선, 그리고 뭐 이런 뭐 기계적 고온. 제가 뜨거운 국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제가 마실 수 있는 국물은 아무도 못 먹어요.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혀서 먹어. 근데 저는 그냥 먹거든요. 이게 좀 약간 자랑은 아닌데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다 이제 일하시니까 집에 학교에 돌아오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입을 하도 많이 비웠어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좀 급해 보이시잖아요. 하도 빨리 먹다 보니까 입안이 다 디어서 이게 하도 많이 디니까 약간 무뎌진 느낌?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이런 것들 통해서 손상이 생기니까 세포가 변하거든요. 계속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막 먹으니까 누가 저한테 야, 너 그러다 진짜 암 걸린다. 변해가지고 나도 아는데 난 아직 괜찮아. 우리 가족력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건 사람 쪽에 좀 한 거고 우리 애기들은 주로 건사료라든가 화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뜨거운 걸로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손상이 될 만한 것들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핀 박으면, 플레이트 박으면 실제로 플레이트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플레이트를 우리 수술 골절하고 나서 그 플레이트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종양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표정 뭐죠? 제거하세요. 네, 실제로 케이스 많습니다. 골육종 생기거나 림프 생기거나 많습니다. 제거하세요. 그래서 몇 개월에 제거하러 오세요라고 하지만 보조면 정말 많이 안 오시거든요. 제거하세요. 핀 뽑는 게 좋고요. 호르몬적인 문제들, 인슐린,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갑상호르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올라가면 호르몬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 뭐 유방암 이런. 그래서 우리 중성화잖아요. 에스트로겐 그거 없애려고 요거 이제 강아지들 없애려고 미리 예방적 수술. 이따 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수술 한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는 분이 전립선종에 걸리셨어요. 사람이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거 예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중성하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도 있지만 종양을 예방하는 경우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 교과서상에서 전립선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면 첫 번째 치료가 중성화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중성화하면 사라져. 연락을 안 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성하면 사라져. 너 괜찮아? 어차피 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친한 친구였는데 그럼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 친구 한 명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런 호르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종양도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러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HIV 바이러스도 있고요. 강아지 유두종 바이러스, 육종 바이러스, 면역성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생깁니다. 많아요, 그죠?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보실 정도라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발생률이 높은 종양입니다. 강아지한테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종양은 유선 종양. 그건 뭐 당연히 아실 거니까. 그래서 수설을 하죠.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둘 다 림프종이 되게 많아요. 진짜 무슨 종양하면 죄다 림프종이에요. 근데 림프종의 림포마라고 하는 림프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혈액암, 결국 CHOP라는 항암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80% 정도의 치료율을 보입니다. 이런 치료율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권해드리고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저희들이 항암을 권해드릴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권해드려요. 항암 치료를 하세요, 보존 치료를 하세요, 호스피스를 하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드리거든요.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주로 많이 권해드리는 건 뭐 메트로늄 테라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치료도 권해드리고. 근데 림프종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100%는 아니죠. 많이 높아요. 단점은요. 보통 21주 사이클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발이 돼요. 또 21주 사이클, 14주 사이클 하거든요. 최대 장점이자 단점. 치료가 잘 된다. 그래서 계속 항암을 해야 된다. 재발되면 항암. 결국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런 게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죠. 비만세포종, 골육종, 간세포암, 항문세포 이런 종양이 많이 높고요. 나이에 따라서 잘 발생하는 종양이 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떼온 거라 제가 일일이 번역을 못했습니다. 요새 챗GPT 사진 찍으면 바로 번역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로 이제 높은 애들 이런 거 보면은 림포마예요. 리포마예요. 되게 어렵죠? 지방종입니다. 지방종이 녹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방종 저희 병원에 주사해서 녹입니다. 그 사람도 많이 녹이는데 그 외에 성형외과 가면은 이게 막 해서 이렇게 윤곽 주사 안 맞아 보셨어요? 제가 말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지방이 이렇게 쌓이면 녹이잖아요. 싹 이렇게 쓱 비슷하게 녹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주사를 통해서 리포마 수술 안 하고 굳이 녹입니다. 크기가 있어요. 5cm, 뭐 1cm 기준으로 해서 쓰는 용량이 있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호자한테 얘기했더니 그 보호자가 아니 이런 걸 왜 혼자만 알아요? 막 이러는 다른 병원 안 하나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요. 조그만하게 이제 뭐 이건 뭐 너무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굳이 수술적으로 떼지 않고 관절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종양 같은 경우를 다른 장기를 압박하거나 문제 생기지 않는 이상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이따 나오겠지만 몇 개의 양성종양은 악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내에 있는 것은 결국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큐타니어스 히스토사이토마 높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직구종이라는 건데요. 그냥 피부에 뭐 동그란 거 나죠. 그 중에서 종양이면 저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나머지는 발생률이 엄청 높진 않아요. 자, 소프트 티슈 sarcoma 높은 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유명한 겁니다. 피스라고도 부르고요. 고양이 주사 놓고 나면 생기는 종양 있죠. 네, 모르시구나. 거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다 놓는 병, 저 이런 말 하면 되지. 이거 여기 놓으면 안 돼요. 고양이 기르시는 분. 없으시구나? 네, 그러면 뭐. 있어요? 네, 설명드릴게요. 고양이 기르시는 분 백신 여기 목 뒤에 맞으면 안 돼요. 이 오는 뭐지? 절대 안 돼요. 전체 그 고양이 수의사회, 세계 고양이 수의사에서 약속을 했어요. 언제 약속을 했냐면 제가 수의사가 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했어요? 피스라는 거는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인가?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면 그 주사 부위에 악성 종양이 생겨요. 왜?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그 백신을 뻥튀겨 시켜주는 그 용액이 있거든요. 약물이 뭐냐면 백신이 사독 생독이 있을 때 조그만큼의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서 얘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면역 활동을 좀 더 이제
이겨내는 그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백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뻥튀기 해주는 게 컨주게이트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이 종양을 일으켜요. 고양이한테. 그래서 이걸 빼보기도 연구를 했고 멸 연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걸 써야지만 결국 백신 효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팔에 놓자. 자, 세 가지 백신을 많이 놔요. 류케미아 같은 백혈병 백신도 있고요. 레이비스라는 광견병 백신이 있고요. 리노, 그러니까 호흡기, 그 허피스죠. 허피스가 리노라고 해서 여기 기관지라고 해서 R로 시작하거든요. 그 앞자를 따서 종합 백신은 오른쪽 앞달에 놓습니다. 류케미아 L로 시작하니까 백혈병 백신은 왼쪽 앞달에 놓습니다. 레이비스 R로 시작하거든요. 광견병 백신은 오른쪽 뒷달에 놓습니다. 왜? 만약에 종양이 생기면 여기는 못 잘라내잖아요. 잘라내라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 병원에 직원 하나 여기 생겨가지고 피 생겨가지고 종양 제거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했거든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팔에 놔야 됩니다. 여기다 놓으면 진짜 큰일 나요. 여기다 놓는 순간 여긴 안 되겠다. 옮기세요.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네. 나중에 좀 편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팔에 놓으셔야 돼요. 꼭. 나중에 잘라내야 돼서. 그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백신을 놓자라고 약속이 된 거죠. 됐죠. 품종별 발생률입니다. 미안하게 레트리버가 좀 높고 코커스 파니엘, 박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른 종양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품종이 어떤 종양이 잘 생기느냐. 종양의 종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호자분께서 기르고 있는 종양이 왜 나와? 기르면 안 돼요, 절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종양 기르시면 안 되고 기르고 있는 아이들의 종 중에서 잘 걸리는 종양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불러드릴 수는 없고 한번 보이세요? 네. 색깔이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러네. 칼라. 네. 나중에 이거 제가 한번 좋습니다. 네,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찍으세요. 네. 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오셔서 찍으셔도 되고요. 네. 넘어갈게요. 또는 부위에 따른 종양의 종류입니다. 어느 부위에 잘 생기느냐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이런 종양이 잘 생기는데 이런 부위가 있다라면 조금 더 신경 써보실 수 있으세요. 집에서 관리하시고 보호자분께서 관리할 수 있는 좀 팁 중에 하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쉬고요. 사진 찍으시고 나와서 쉬시고 찍으시고 2시까지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